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갖는다면 그거는 아주 나쁜 경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한 권을 딱 읽고 나니까 불끈 용기가 솟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책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제가 좀 행복해지네요. 그 말 들으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어입니다. 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 행동하는 사람들의 책.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안 볼 인간들이 정말 많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다시 안 보는 거 맞아요? 이것도 재처리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쨌든 간에 트위터 같은 데서 짤로 돌고 있는 다시는 안 봐도 되는 사람들, 사실상 제기 불가능한 사람들 꽤 많아요. 무명일수록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유명인일수록 제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고 16명을 꼽아봤는데 자 주옥 같다 정말. 자, 첫 번째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오세훈은 서울 시내 종로에 있는 엄마들이 심판해 준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맞습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개구라를 고집스럽게 피웠다죠. 홍준표가요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은 이번 선거의 참패는 그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래. 사실은 경남에서는 홍준표가 표 반 맞고 날아간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 정말 정신없는 새끼야 그 새끼는. 아니 오세훈이 어떻게 해서 진짜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띡하니 종로에 나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달러? 무슨 새누리당에서는 막 이 사람을 띄워 제끼면서 뭐 이게 보수의 꽃갈콘 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대선 차기 대선 주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잖아요. 심지어는 오세훈이가 돌아와서 서울시장 때 못다한 일들을 서울시에 이뤄야 된다는 거야. 씨발 사회 얼마나 살벌한 얘기야.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못 이뤘다는 거야. 그때 빚을 그만큼 지고 쓰레기 같은 건축물을 그만큼 남겼으면 되는 거지. 뭘 더 하겠다고 돌아오겠다는 거야. 야, 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뭐 다른 에피소드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박 박근혜 쪽에서 대선 주자를 밀어보려고 그냥 급히 꼬은 인물인데 여지없이 심판을 당한 거고요. 정말 저는 오세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는 처음에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때 종로 분들은 생각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마 뭐 이런 느낌. 실제로 종로는 구조상 그렇다라고 그래요. 청와대 쪽은 조금 부촌이고 그 반대 쪽은 살짝 좀 약간 좀 더 못 사시는 분들인데 그쪽에서마저도 오세훈 표가 굉장히 많이 안 나옴으로써 오세훈은 40%도 못 채우고는 새누리당 자체가 갖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의 표본처럼 딱 당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역시 종로는 정치 1번지가 맞는 게 묘. 종로 정치 1번지를 감안해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얼마만큼 또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배척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예, 최소한 아까 말한 대로 되게 여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맞아요. 나오지 52.6하고 39.7이면요. 거의 완패입니다. 51, 49 정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완전히 완패였어요. 지금 완패인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여러 당들이 나온 곳이거든요. 10번. 예, 10번까지 있는 당이었는데 국민의당까지 합치면요. 거의 정말 오세훈이 이제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 서울 시민들 맞아요. 정말 대단하고요. 종로 시민들 대단합니다. 제기 불가능한. 자근자근 밟았지. 지금 등다리를 밟았어. 거기다가 박근혜가 또 총회했던 후보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또 청와대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본다면 완벽하게 박근혜와 오세훈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오세훈만 갖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두 번째 인물입니다. 피닉재. 불사조도 죽는구나. 불사조도 늙으면 죽어. 이 사람 나름 또 아깝게 좀 떨어졌더라고. 나름 그 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그분 이인재랑 붙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고요. 노무현에 살아있는 분이 이인재를 정치 생명을 이제 끝내버린. 이분도 이제 나이가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다음 선거에 나오겠습니까? 뭐 나올 수도 있지. 아무튼 이분은 조류학계에 큰 적적을 남기셨어요. 조류학계. 네, 불사조가 철새라는 거를 최초로 증명해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제 갓 51살짜리한테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자가 졌어요. 그것도 무려 한 6, 7% 정도 차이를 냈거든요. 야당 합치면. 네, 그 정도 차이니까 이인재도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근데 국민들이 무서운 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인재가 이번 새누리당 정부에서 했던 짓이 기억나시죠?
완전 쓰레기 짓을 했잖아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말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국민 수진들이. 이인재야 뭐 사실상 정치적 비중이 사실 없었고요. 노역이 있지. 최고위원회에 앉아가지고 박근혜 빨기 바빴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언론에 막말을 해도 크게 보도되지는 않고 우리만 알고 있는 정도로 별 막말들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오래 헤쳐먹을 수가 있는지. 솔직히 이 사람이 공적이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니까 지역의 맹주로서 나는 대선 주자급이야 이런 식의 어떤 이름값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인물 같은데 이제 이인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화려한 변신의 시대는 끝났고요. 다음 선거까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사실상 이제 이인재도 정계 은퇴가 맞다고 보고. 친환경 축산물의 분뇨로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를 가지고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작물을 다시 돼지 소들이 먹고 자라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 이것이 바로 경축 순환농법입니다. 이 중 한 기업이 산청자연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한우곰탕부터 지리산 흑돼지 생햄도 팥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해당 업체에 방문해보니 현재 쌀이 판매가 너무 저조해서 몇백 킬로의 양이 쌓여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유기농 무항생제 곰탕을 주문하시면 유기농 소포장 쌀 1kg을 덤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농가도 돕고 품질 좋은 제품도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팥가게.com podgag.com 알파고 나와라. 네, 알파고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ETF에 투자하는 메이크머니를 알아보세요. ETF가 뭐고 메이크머니가 뭔데? 그것도 모르세요?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해요. 메이크머니는 ETF 자동 거래 시스템이고요. 그렇다면 메이크머니에서 운영하는 ETF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주세가 하락일 때는 매수하지 않고 상승일 때만 분할 매수를 하여 안정적으로 분할 투자를 해주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나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고액 자산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창조경제타운 소프트웨어 R&D 부문에 선정되어 개발된 ETF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는 easyetf.co.kr, 전화번호는 070-8882-1110, 네이버에서 메이크머니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작업하다 파일을 날려먹었네.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무슨 걱정이에요. 원스톱컴 119가 있잖아요. 컴퓨터 싸게 살 수 있는 곳 혹시 아나? 무슨 걱정이에요. 원스톱컴 119가 있잖아요. 오, 그런 것이 있어? 전화번호 좀 알려줘. 1600-7887. 홈페이지는 www.onestop119.com. 신비형 연기 잘하는데 발연기를 벗어났는데 취업하시구나. 아 칭찬받으니까 좋네. 컴퓨터의 모든 것 원스톱컴 119.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술안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진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순고빈의를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김문수. 나 김문수인데. 나 도지사인데. 이 사람은 자기 당의 최고의 지역구인 곳에 가서 이현구의 대타로 이현구가 정계 은퇴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지역에 가서 무려 민주당 후보에게 30여 년 만에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구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민주화가 되면서 바뀌었잖아요. 처음으로 대구에 자리를 내준 그 장본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김문수도 정계 은퇴를 사실상 해야 된다고 보죠. 더 이상 직이 불가능하죠. 무려 지지율이 2배였어요. 2배. 네, 더블 스코어. 그거 뭐 싸움도 안 됐어. 애초에.
뭐 이렇게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이건 뭐 감사해야지 김문수한테. 김문수는 정말 여성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춘향이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춘향이가 분노하면 춘향이 한? 춘향이 왜 자꾸 춘향이를 건드려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그러니까 대구 민심도 이랬던 것 같아요. 김부겸에 대한 동정론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저 인물이 당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애초에 대구로 내려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죠. 험지로 안 가고 왜 그 완전히 홈그라운드로 가느냐. 그러니까 거저먹으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표로 심판된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어쨌든 이정현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서로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쨌든 소통이 돼 있지 않겠느냐 보이지 않는 우리도 좀 반 새누리당은 한두 석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정서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동안 새누리당에 대한 너무나 뭐라 그럴까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오히려 대구가 사실은 새누리당을 계속 밀어줌으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소속과 야권도 이제 당선되는 지역이 됐다. 네. 이 김문수는 막판까지 추잡한 짓을 다 했어요. 김부겸 그 상대 후보한테 본인 명의 재산을 누락시켰다. 그래갖고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산소. 공시지가 5만 원, 6만 원 되는 산소를 재산에서 누락시켰다 해갖고 그 내용은 안 밝히고 재산을 누락시켰다. 김부겸이 이러고 그 비방 언론을 펼쳤고 선거 당일날도 유세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실어서 옮겨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실제로 한 예가 있어서 마지막 지는 순간까지 온갖 추잡을 다 떨다가 결국은 팽당하는. 돗자리 깔아놓고 절도 하고 그리고 뭐 몇 배 그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 당일날 본고차로 옮겨서 또 고발도 되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대구 수성구라는 곳이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신도시 곳이래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나름 대구에서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대구가 전통적으로 뭐 어쨌든 계속 여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박 이번에는 뭐 진박 경쟁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신도시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대구가 이제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 화이팅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자, 다음 네 번째 인물입니다. 김을동. 야, 삼등의 야, 할머니. 이 진짜 자기 컨텐츠 없이 친일파에 부역하면서 자기 조상을 팔아댔던 도저히 그 어떤 컨텐츠나 정체성을 알 수 없었던 인물. 네, 아들 사진을 걸어놓고 선거운동을 했고 탤런트임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은 못 나가는. 송일국 씨가 선거에서 엄청나게 도왔더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려 송파. 물론 이제 송파 쪽은 예전에 그 김성순 구청장에서 야상세가 꽤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인식이 되던 곳에서 남인순 후보한테 떨어졌습니다. 남인순 후보 쪽에서 제가 감사함을 표시했던 게 경선할 때 새가 날아든다의 방송의 덕을 엄청나게 봤다고. 그러니까 방송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인 연결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조만간 한번 당선자 인사를 인터뷰를 하러 오신다라고 그래요. 저희가 또 집중감시 지역이죠, 이곳이. 그렇죠. 예. 김을동 씨가 그래서 다시는 이제 거수경례를 하는 꼴을 보지 않게 돼도 되는. 정말 꼴 보기 나는 싫은데. 거수경례보다 이렇게 접어갖고 자고 있는 거. 저도 자고 있는 것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 표 분석을 해보면요. 김을동은 어쨌든 선친을 계속 팔고 연예인 아들을 팔았지만 야권의 표가요 60.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송파. 저는 이게 남인순 대 김을동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어떤 여성주의의 어떤 승리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네. 들어요. 인터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접점이 있더라고. 아니 이 김을동 씨가 한다는 소리가 뭐 여자가 뭐 똑똑하면은 뭐 사랑을 못 받내는 둥 뭐 대도 안 난 소리를 했잖아요. 아주 끔찍해 죽겠어. 이거를 어떤 고루한 시어머니한테 들어도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판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것도 자기 조상 팔아가지고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헤쳐먹으신 분이 그따위 소리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막 환멸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남인순 그 후보 이제 의원입니다만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는 거의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국내의 여성주의자로서 굉장히 또 입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페미니스트 그 의원을 우리가 또 한 그렇죠. 명을 또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여성계 입장에서 정말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예. 그 다음 5번째 인물입니다. 이재호. 정말 상징적이다. 이 사람은 새누리당 공천 받지 않아도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 띄웠던 것인데요. 된다고 봤어, 저도. 뭐 될 줄 알았어. 거기다가 새누리당 후보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득표율을 보니까 비참하게 진 상황인 거예요. 30%도 안 돼. 새누리당 후보도 안 나와서 이재호가 새누리당이 이제 누구나 뻔히 다 아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질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오세훈, 김문수, 이재호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의 친이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친박이 뭐 오세훈을 밀려고 했다 그러지만 친이계는 완벽하게 이번 선거에 사라진 거죠. 이재호까지 사라지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진박이 국회에 한 50석 들어간 그런 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호는 김을등보다 득표율이 낮아요. 어떻게 이렇게 캐 망하게 된 거예요, 진짜?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지호 자체가 지역구 관리 잘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거만해진 거지. 이재호 하면은 트레이드마크가 그 90도 인사 이런 게 있는데 하고 자전거로 막 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골목에 어떤 사람들 손을 잡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호를 지지했던 새누리당의 그 지지자들만의 잔치였던 거죠. 다수 사람들은 이재호든 박근혜든 똑같은 한 몸체로 보고 그냥 심판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반대로 지금 이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좀 조작이 있었던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표가 이재호가 안 나왔나 싶으면 저는 정말 참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박근혜 심판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MB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표가 제 머리로는 분석이 안 돼요. 지금 보면 29.5%를 얻었거든요. 김을동에 10% 정도 뒤져요. 더군다나 단일화돼 있는데 네. 여권 단일화돼 있는 완벽하게 혼자 나갔거든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야권은 완전히 다당으로 나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사실 여기 강병원 이번 당선자가 사실 정치 신인이나 완전 다름없고 신인이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수행비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거기 임종석이라고 그 서울시 부시장 하던 임종석이 될 줄 알았는데 임종석이 안 되고 강병원이 될 때까지만 해도 이재호하고 붙어서 이게 될 수 있는 싸움인가라고 사실상 관심을 크게 안 가졌었는데 이 승리의 원동력이 뭐가 있었는지 나중에라도 한번 살며시 물어보고 싶네. 어찌 됐거나 이재호란 이름은 지난 그 박근혜 정권 하에서 너무 언론을 못 타가지고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 이재호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이런 득표율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김문수 떨어지고 이재호 떨어진 거 보면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과거 운동권이었으나 변절을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매섭게 그걸 20년 지나서 처벌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바뀐 거지. 이런 식의 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 배신의 정치는 안 된다고. 그 말을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유권자들이 들어서 새긴 게 아닐까. 정말 배신의 정치는 안 된다. 우리는 배신을 심판해야 한다. 한켠에서는 여전히 운동권 정당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 맞아, 운동권. 그 중에서도 제일로 나쁜 것은 배신한 운동권이 제일로 나빠. 라고 해서 김문수도 떨어뜨리고 이재호도 떨어뜨리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 인물 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선수조. 선수조는 사실 정치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뭐랄까, 그 어떤 그 밉상? 박근혜가 꽂아놓은 것 같은 그냥 허수아비, 이런 느낌 속에 사실은 진짜 아까운 사람은 선수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배재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장제원이라고 하는 무소속이 그쪽 지역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할 만한 사람이 오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문재인 뽑아주지만 선수들은 죽어도 못 걷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뜻에는 엄청 반하고 공천을 받지 못했던 자기들 나름대로 선수조에는 그냥 지난 총선 때 어떤 일회용 후보라고 느꼈었는데 또 그 사람을 내리꽂으니까 지역 민심들이 승질이 난 거야. 승질이 났지. 장제원 찍어주자 해서 지금 공천받지 못했던 장제원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37.5인데 여기도 여론조사의 어떤 폐해 같은 거거든요. 배재정 같은 경우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훨씬 더 떨어지는 득표율이 나오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상 35.9%로 굉장히 아깝게 지금 1점 몇 % 차이로 떨어진 거거든요. 정말 안타깝겠지만 이건 손수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퇴임하는 퇴역 정치인 둘 무등 타본 걸로 그냥 인생의 마지막 추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가세요. 네. 최경환하고 김무성이 무려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렸어. 어디도 만졌죠. 그러니까 그 진짜 애매한 곳을 또 만지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들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손수조와 이준석이가 박근혜 퀴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저는 이거 자체도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었다. 만약에 박근혜가 정치를 잘했다라면 저는 이들을 당선시켰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원을 끊었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고 이준석 끊기만 했어요. 또 딴 후보 당선시켜달라고까지 했는데. 손수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돼요. 이제는 새누리당의 폐해에 대해서 내 인생 지금 5년째 바쳤는데 이 모양 됐다. 망가졌다. 니들이 날 도와준 게 뭐냐? 도대체 날 어떻게 써먹은 거냐? 저는 충분하게 양심선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이용당하고 버릴 겁니다. 이 사람 이제 종편 곧 출연하기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을 데려간 것은 젊은 층 표심을 얻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박근혜가 젊은 층의 공약을 이행하거나 거기에 따른 젊은 층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무슨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젊은 층을 계속 고통 속에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당선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박근혜의 개사기에 얼굴 마담 쓴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손수조나 이준석은 박근혜에 대해 정말 따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쓰고 버렸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후보입니다. 참 주옥 같다 진짜. 문대성이에요. 문대성. 문대성? 이거? 문대성은 지금 부산에서 정치 은퇴 선언을 했다가 그 김무성의 꺼득임에 그러면 내가 인천으로 지역구를 옮겨줄게 네 고향으로. 그래서 인천 남동 갑에 꽂혔는데 여기서 국민의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33.2%. 인천은 선거의 지표로 삼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반반 나눠 먹는 여야가. 그런데 보수의 열풍이 불면은 보수가 다 먹게 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지역민들은 문대성을 자질이 없는 후보로 봤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김무성의 어떤 셀프 디스가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봅니다. 네. 운동권은 색출해서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운동권이 그 운동권이야? 대표적인 운동권이잖아. 스포츠 무브먼트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받은 득표율을 보면 33.2인데요. 박근혜 지지율보다 낮거든요. 32점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박근혜에 지지하는 사람도 이 문대성을 한 2, 3% 지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표는 단 한 표도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사실 이게 국회 선진화법 무산되면 이 친구가 앞에서 몸빵 뛸 가장 대표적인 후보였는데 지금 운동권이 사라졌으니까 새누리도 참 운동하기 힘들겠네 앞으로. 뭐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그 비슷한 역할로 이만기 씨도 계셨고요. 아하. 근데 아무리 여당세가 강한 지역도요. 문대성처럼 표절 시비가 마무리도 안 된 상태의 부도덕한 사람을 자기 고향이란 이유만으로 부산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갖고 인천에 내리꽂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저기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고 일단 자질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오죽하면 문더리코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논문을 쓰는데 어떤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대로 오타까지 갖다 쓰는 사람이 국회의원 다시 한번 해먹겠다고 나오면 이거 심판해 주는 것은 진짜 민심의 승리 맞습니다. 당선됐다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언급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해요. 서대문 의뢰 정두환. 거물인데 나름. 정두원은 이제 친이의 인사로서 물론 뭐 이명박 정권 초기에 떨고져 나갔다라고 그러는데 이재호와 함께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친이 인사들이 다 떨고져 나가는 분위기거든요. 정두원은 국민의당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는 39.9%, 그리고 당선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우 후보고요. 48.9, 국민의당이 11.2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자기들 이름값만으로 정치를 헤쳐먹는 새누리당 표가 그 국민의당 쪽으로도 일부 이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건 정도는 앞으로 볼 수 없고요.
하여튼 뭐 공천 살생부라고 돌려가지고 사실상 그 어떤 총선 과정 안에서 어떤 경선의 불공정 경선의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인데 지죄를 지가 받은 거지. 살생부에 지 이름 몰래 써져 있는지는 몰랐었나 보지.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러네요. 사실상 정계 은퇴에 가까운 걸 받아야 되겠네요. 조전혁. 전교조 저격수지만 전교조한테 돈 갚느라고 정신없는. 개새끼. 개쓰레기입니다, 이 새끼는 아주. 조전혁은 41.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후보는 55.5.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15% 정도의 지지율 차이로 낙선됐습니다. 굿바이, 전혁. 그래도 빚은 꼭 갚아라잉. 그렇게 계속. 초저녁 끝발은 개끝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누라이트계 이제 그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공개적으로 어긴 놈입니다. 그래서 임기 기간 내에 또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되게 보기 드문 캐릭터야, 얘가. 아니 얘는 사실상 가압류인가 뭐 아무튼 압류 처분 받은 상황에서 뭔 돈으로 지금 공탁금 냈는지 그거부터 조사해 봐야 돼 사실은. 그것도 안 갚았거든. 아직 다 못 갚은 상태에서 공탁금 낸 거 아니야. 선거 비용은 보전 받았겠네요. 이게 이제 그거를 압류해서 고스란히 전교조에 줘야지. 좀 만감이 교차해요. 노원병인데요. 이준석인데 언론상에서는 뭐 안철수와 이준석이 굉장히 그 박빙이라고 그랬죠? 박빙이었다가 선거 막판에 오면서는 안철수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약간 좀 내리는 분위기였다고. 실제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준석 31.3 그리고 안철수는 52.3. 다수의 여당표들이 안철수에게 이동했다라고 봐요. 차라리 안철수 당선시켜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4월 5일 날 여론조사에서는 0.2% 정도 박빙이다. 뭐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훅 가나? 이것도 개사기 아니야? 애초부터 가능성 없는 거였는데 그냥 애새끼 하나 띄워놨다가 곧 될 것처럼 다 밀어놓고 난 같은 지역구잖아요. 얘 유세를 하는데 야, 나 세상에 국회의원 후보 아버지 어머니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 게 처음 봤네. 나 너무 어리거든. 그게 너무 어리니까 이게 바뀐 거야. 딴 데는 아들이 아빠 유사를 도와주는데 여긴 부모님이 아들 유세 도와주고 계시더라고. 뭐 그건 뭐 나쁜 거 같지 않은데 이준석은 김무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해야죠. 그렇지. 안철수를 뽑아달라고 했으니 해당 행위를 했잖아. 맞아. 그러면 이준석이가 당에 가가지고 김무성을 출당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징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진짜 실제로 징계 요구해야 돼요. 당대표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겨드리려고 그랬대. 웃겨드리려고. 미친 거 아니야? 웃겼잖아 그래서. 갔잖아. 자, 다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김종훈인데요. 드디어 이 사람 떨어뜨렸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까내는 여기가 완전히 편한 곳 있잖아요. 정말 선거하기 편한 곳 김종훈 FTA에 이 인간을 전현희 변호사를 인터뷰 직전까지 갔었어요. 선거 전에. 선거 일정 때문에 한번 그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인터뷰를 못하게 됐는데 당시 분위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방송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전현희 변호사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게 강남은 분구가 됐어요. 네. 강남 갑을 병으로 분구가 되면서 병 부촌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서 전현희 변호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여론조사는 한 10% 정도로 계속 김종훈이 앞서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무려 강남 을에서 전현희 변호사가 당선되는 쾌거를 일으키게 되죠. 표차도 엄청납니다. 6,624표 차. 예. 어쨌든 김정은 씨가 그동안에 FTA 체결을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강남에 나간 거거든요. 예, 보상을 받은 거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은 건데 이번에 제대로 심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도 더더욱이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는 FTA에서 가장 수혜를 받던 그 지역에서 김종은을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골목마다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잖아요. 거기에 그런 플랜카드를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재산세 이런 걸 낮춰야 된다. 막 이런 정말 치사 빤스 같은 그런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랬대요. 근데 그랬는데도 떨어진 거지. 그런데도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지금 정말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어도 속으로는 세금 더 내야 되는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 더 내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깎아주겠다 그러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자, 다음은
안대희는 뭐 저희 사적 감정은 그렇게 많이 있는 후보는 아닌데 새누리당 내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거물급으로 이렇게 공천이 됐는데요.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노웅래 현 의원에게 표 차이가요. 51.9 대 33.2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얼마나 수도권에서 인심을 잃었는지가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9.1%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포 갑이라고 하는 지역구는 여의도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 33%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민심을 얼마나 잃었는지. 안대희는 사실 인물론 면에서도 굉장히 그게 있는 후보예요. 나름 그러니까, 스펙이 탄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국무총리 이런 후보들 중에서 정관회의 조금 받은 거 이런 정도는 그냥 무시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상당히 깨끗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가 전에 그 이완구나 황교안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괜찮은 인물이라고 봤을 정도의 인물인데 여기서 33%밖에 3분의 1 정도밖에 지지하지 않은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황우여입니다. 인천 서구 을. 황우여의 낙선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이유를 굳이 찾자면 국정교과서 관련한 역풍이 아닌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여기가 황우여가 원래 이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황우여가 살짝 배신을 때려요. 내 책임이 아니고 청와대 쪽이라는 거를 언론에 흘리면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황우여를 공천을 배제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네가 꼭 나가고 싶으면 지금 임자가 없는 지역으로 가. 이렇게 내리꽂은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황우여의 입김도 남의 동네 가서는 안 먹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쓰레기야? 그렇지, 뭐 이렇게 바로 그런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지. 말씀하신 국정교과서랑 그게 맞물리면서 퇴 심판을 제대로 받았는데 국민의당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황우여는 37.9% 그리고 신동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8%. 표차 많이 났습니다. 예,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반반 정도도는 여당세가 좀 높을 수 있는 지역에서 7대3 아마 그렇게 당선됐을 거예요. 7대3이죠. 황우여, 통쾌하다.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황우여. 자, 다음에 황진아. 경기 파주 을인데요. 황진아는 현 사무총장이거든요. 사무총장들의 순환사 이렇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방호 사무총장 18대 때, 19대 때 사무총장은 권영세였고요. 그때 떨어졌죠. 그리고 황진아는 이번 20대 때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무총장들의 저주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황진아 이 사람도 보면은 이 사람이 김무성계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황진아 사무총장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파주 같은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잖아요. 파주 같은 데서도 낙선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설마 내가 떨어지리?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물론이네 뭐네 해갖고 어떤 대단한 요직을 맡고 있으면 인물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주에서도 낙선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보수 지역에 있었거든요. 네, 파주는 네. 워낙에 그렇죠. 보수적이고 뭔가 북한 관련된 안보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황진아 이 사람이 어쨌든 군 출신이고 좀 극우 성향의 이런 후보인데 이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이 이렇게 안 먹힌다는 거잖아 이제. 네. 거대 여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람도 떨어지는. 자, 다음 인물 권영세입니다. 이 사람도 재기 불가하겠네요. 저번에 떨어져 이번에 떨어지면은 연거푸 이렇게 떨어지면은 민심을 이 사람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 인물을 갈 수밖에 없죠. 인물을 갈아치울 수밖에 없는 인물. 그래서 영등포에서 신경민 후보에게 낙선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투표 관련한 어떤 핵심 코어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좀 복잡하겠지만 이번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 사람이 청문회에 한번 끌려 나오는 꼴을 봤으면 좋겠네요. 예.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18.7% 가져갔고요. 신경민 후보 41.1, 권영세 37.7에서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되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 개표 초반에 신경민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결국엔 당선이 되더라고요. 권영세 아웃 굿바이. 자, 마지막 정말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선거 당일날 우리가 이 에피소드 녹음하다 보니까 이만기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갔어요. 근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처음에 올렸다가 5분 만에 내렸어요,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면 맞아요. 선거 당일날은 어떤 선거에 출마한 어떤 인물에 대한 비판, 비방을 좀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내리고 편집을 다시 했어요. 이만기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그 이름을 다 삐처리한 거야. 사람들이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삐삐삐삐가 국민의 여망을 짓밟고 뭐 저 삐삐삐삐삐 뭐뭐뭐뭐뭐 삐삐삐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인물이 이만기입니다.
김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만기가 그 색깔론을 제기했다는 부분도 우리들 이야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분노했지만 김해 전체에서 국회의원 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김해 시장 선거도 있었고 지방 선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친노 후보들이 다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이번 선거에. 사실 이만기를 상대 후보로 세워준 새누리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런 컨텐츠 없고 얘도 말하자면 열린우리당으로 지난번에 총선에 나갔던 철새 아니겠습니까? 이 철새를 상대로 해서 김경수 후보는 전국 최다 득표. 그랬어요? 예, 1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삼았죠. 지근지근 밟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김해 갑과 을을 모두 더민주가 가져갔고요. 김해 시장 재선거, 기초의원 재선거, 비례대표 등 해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만기 효과도 있다고 봐요. 이 새끼들이 우리를 무시해? 감히 이만기 같은 놈을 꽂아? 했던 어떤 지역 민심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페루에 가면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슈퍼푸드 예. 뿌리 식물인데 마카라는 식물이 있는데 해발 4,000m 넘는 고산 지대에서만 자란다. 고대 잉카 문명에서는 금보다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할 정도. 그 마카 플러스 산삼, 우리나라의 산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품에다가 삼삼을 합쳤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남미에서는 인정받은 마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인 산삼이 만났다고 하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완성식품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마카 산삼,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YHNATURE, 영한네이처.com 또는 co.kr. 여기가 오리지널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카 녹용과 청소년용 마카, 어린이용 마카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부끄럽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몽골에서 들어온 말뼈를 그거를 아주 미세 분말가루로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들면 칼슘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네요. 특히 몽골 말은 뛰어납니다. 식약청에서 이미 병밀 검사 해가지고 합격한 식품이에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3를 첨가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나 폐경 전후의 여성들한테 다육기에 있는 청소년한테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말이 지금 칼슘의 대명사 같은 건가? 대명사죠 원래는. 근데 그게 비싸고 못 먹으니까. 말뼈로 만든 칼슘 보충제 마슘환. www.한글로 칼슘명가.com 070-4241-4545 말로 만든 칼슘 환이란 뜻이에요. 마슘환.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경남 김해시 을은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뭐 이만기 34.4, 김경수 62.4. 62%가 지금 최다 득표입니다. 네, 표 차이만 무려 3만 1,000표가 났습니다. 김부겸과 함께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이게 경상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대단한 거야. 달리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표 차이가 나서 마치 호남에서 표를 한 것 같은 딱 그 느낌이에요. 네. 진짜로 지역의 벽이 허물어졌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뛰고 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있을 때만 아니에요. 앞으로 봐야 되는 인물도 좀 몇 명 거론을 해줘야지. 꼭 떨어졌으면 했는데 붙은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나경원. 진짜 신물난다. 진짜 이씨. 나경원은 국민의당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여론조사와 제가 방송에서도 허동준 후보 나왔을 때 이런 주옥 같은 후보가 젖 같은 지명도에 밀려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지명도가 실제적인 지역 정치의 어떤 일꾼을 떨어뜨리고 마는 결과를 냈네요. 여론조사 결과도 왜곡됐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딸 부정입학 그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나경원을 살렸다라고 보시는데,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떨어진 두 번째 인물은 김석기입니다. 이건 범죄자 살인범이 정말 너무하네요. 뽑히고 말다니. 그래도 이제 그 권영국 후보에서 한 15% 정도는 그 표를 얻으셨다고 해요. 이게 저는 그게 눈물 나더라고. 지금 김석기가 45% 얻었거든요. 2위 더불어민주당이 8.5%예요. 그리고 친여 무소속인 정종복 씨가 30.7%예요. 근데 권영국 변호사가 무려 이 지역에서 15.9%를 득표를 했어요. 완전 무소속으로서. 더군다나 완전 진보 쪽 무소속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혁명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득표를 올린 바로 그 지역이다라고 보고, 어쨌든 김석기가 이번 선거 때 용산 참사의 살인마 그 사람이 국회로 살아 돌아오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저는 김석기를 보고요. 세 번째 인물이죠. 윤상현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 얘를 복당을 시켜서 당대표 내진 최고위원 같은 걸 또 시킬 만큼 새누리가 뻔뻔할지 기대가 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안상수하고 윤상현이는 돌아가고 싶어서 벌써부터 난리던데. 이 사람 예전에 기억나세요? 세월호 사건 때 유일하게 노란 리본을 안 달던 윤상현. 사진으로도 유명했었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사건 직후에 다 노란 리본 달고 있을 때 윤상현만 안 달고 나왔던 기억도 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포기 안 했네? 이렇게 말했던 놈이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인터넷상에 짤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윤동주 의문의 일패. 아무튼 당 나와서 다시 돌아갈 때 생각할 때 이렇게 돌아갈 친정이 아주 개박살을 났는지는 또 생각을 못하고 갈까 말까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 놈들도 그래요. 공천 안 해주면서 탈당한 사람들 돌아오는 복당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 전이야.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받아들일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윤상현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윤상현을 복당을 받기 위해서 유승민까지 열어놨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수가 포문을 열었어요. 바로 선거 다음날 복당 신청을 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중요한 문제까지 걸려 있냐면은 국회의장을 선거 결과로 일당이 가져갈 것이냐, 원을 구성할 때 그 당 숫자가 많은 갈 것이냐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장 야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해찬 후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서청원을 밀고 있다는 말이 있대요, 벌써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여서 당을 지금 추스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지명규 최고위원이 안대희도 떨어졌죠. 그리고 이인재 떨어졌고요. 김울동 떨어졌고, 김태우는 이제 대선 바라보면서 불출마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는 김무성과 서청원만 당선이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후보 하나 더, 김진태. 정말 어떻게 김진태 같은, 정말 아깝더라고요. 얘만 떨어뜨렸으면 정말 완전히 올킬인데, 이씨. 김진태는 이길 수도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만 갖고, 야, 저건 꼭 떨어뜨려야 돼 했는데, 결국에는 김진태는 50.5, 그리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9. 이렇게 해서 결국은 떨어지더라고요. 그 출구조사에서는 아마 떨어지는 걸로 나왔을걸요? 좀 강원 민심이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보수화된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못 건너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선거 어떤 혁명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지역이 강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수도권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새누리당을 찍는 일종의 부품 같은 게 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 정말 아깝다는 사람들 한 명씩만 꼽아보세요. 떨어진 사람 아깝다는 사람. 제가 먼저 꼽을게요. 원수미. 원수미 아깝죠. 정말 아까워요. 정말 표차도 얼마 안 나요. 만약에 단일화가 됐더라면 압승했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도 참 안타깝습니다. 단일화가 안 돼서 실패한 지역.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신상진은 43.4 새누리당, 은수미 38.9고요. 국민의당 17.7.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있음으로써 떨어진 지역,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은수미. 네, 은수미 지역이죠. 저는 이제 직접적인 후보가 못 돼서 안타까웠지만 이정현하고 김광진이 한번 붙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요. 사실상 그 당시 여론조사 할 때는 이정현이를 노관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게 나와서 일종의 마음의 위안을 받았었는데 막상 져버리고 나니까 에이 그러면 똘똘이 광진이 한번 거기서 개운하게 붙어보게끔 근사한 싸움판 한번 벌려주지 그거 못 벌려줬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저는 강동원 의원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순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11.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9.1이니까 둘이 합쳤으면은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그 방심하다가 내준 곳이 두 곳이 그것이에요. 전북이 하나, 전남이 하나. 새누리당 절대 안 돼. 여론조사도 계속 앞서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야권 내에서 정비할 새도 없이 뭐 나름 이정현은 그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다가 예산 폭탄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고정표도 있는 것이고요. 야권의 분열이 표를 준 것인데 송 작가님 말씀처럼 김광진 의원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특별히 야권 분열돼 있다 그러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죠. 그 젊은 친구가 거기서 휘젓고 다니면서 어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의회 그 대승을 한번 거뒀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대첩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아까운 고기를 살려보냈습니다 지금. 전북 순창으로 갑시다. 강동원 의원은 지금 참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최종 개표를 했더니 강동원 의원은 2위예요. 표차가 11,000표 차이밖에 안 나요. 국민의당이 1위로 당선이 됐는데 39.1, 강동원 24.9. 이 인물 자체가 주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되게 지금 오소독한 뭐 이런 지역구였다는 생각이 좀 나고. 다음에 광주 서울에 양양자가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 심판에 밀리면서 인물을 아깝게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2주가 아니라 4주, 한 달만 거기서 본격적으로 유세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 전체적인 흐름이 더민주에 대한 심판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그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죠. 근데 수십 년을 거기에서 맹주로 있던 사람들을 이제 신인이 2주 만에 가서 이긴다는 건 이 정도면 대승한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새로 영입된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다음에 당선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뀌고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상 최고의 선거 사범이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곁들여 가지고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사무소 압수수색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울산 북구의 윤종호 무소속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종호 당선자하고 울산에서 두 군데에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중연합당은 당선자를 못 냈지만 통합진보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2명이 당선된 거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를 압수수색을 해버리더라고요. 뭐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 정확히 어떤 혐의가 있다는 그냥 거예요? 단순히 선거법 위반 그렇죠. 혐의가 네. 있다고 갔는데 선거 피켓 3개 들고 갔답니다. 압수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간 거지. 가서 뒤져봐서 있으면 뭐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커피 믹스도 없었나 봐. 선거용 피켓 3개 들고 갔대요. 새누리당 후보를요. 무소속 후보가 당선 61.5% 득표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전국 1, 2위권이에요. 그 새누리당 후보를 23%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어요. 울산에서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가 그렇게까지 공격을 해댔거든. 김무성이도 가가지고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지금 다시 국회의원 나오려고 한다고 색깔론을 엄청 핀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당선을 될 정도면은 새누리당이 완전히 민심을 잃은 거죠. 울산에서 나왔던 아까 말한 그 압수수색 당한 윤종호 후보하고 동구의 김종우 후보가 다 통합진보당 계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의 패배를 그렇죠. 분풀이하는 정도.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복정치 중단하라. 아무튼 이번에 14일 날 대검찰청 발표로는 당선자 253명 그러니까 그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에 104명이 입건됐대요. 그 역대 최고 숫자고 그중에 98명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배지 도로 달아보지도 못하고 뜯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선거 끝나고 지난 총선 때 그랬는데요. 한 10명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요. 문제는 새누리가 1명 떨어져 나가고 더민주가 9명 떨어져 나가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98명 중에 90%가 새누리당 후보예요. 네, 야권 후보가 7명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야, 더 좋은데? 그거는 여기다가 붙여야지.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제가 그 시민의 눈에서 제보받은 경우가 그 사실상 영남이 있잖아요. 영남이 거의 돈 선거했었어요. 지금 경남이. 아하. 계속 제보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저한테 전화로 계속 제보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2만 원씩 돌리고 밥 사주고 또 후보가 오고. 근데 그거를 신고하는 사람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자기도 걸리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신비님. 이렇게 전화가 엄청 많았어요. 아하.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른 모임으로 해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먹이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후보자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밥값이 계산이 돼 있는 거야 갑자기. 누가 계산했는지 몰라.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 우리 아버지도 뭐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선거 운동까지는 아니고 그런 식의 것을 좀 하셨어요. 동네에서 아버지가 뭔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향응을 하는 걸로 어떤 건수를 만들어 우리 딸 뭐를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건수를 만들어서 사람들 한 20명 정도 모으는 거죠. 뭐 경북 친목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밥을 먹이고 있을 때 어느 이제 후보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은 되게 많아요. 옛날부터. 그치, 그거 아직도 구태인데. 그러니까 저희 걸리면 뒤지는 건데. 거지. 아직도 지방 같은 데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죠. 니는 왜 돈 안 주노?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우리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은 돈을 안 주니까 다 준 줄 알고 할머니가 왜 니는 2만 원 안 주노? 이렇게 된 거지. 우리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저게 자기도 모르게 셀프 그냥 나온 거야. 네 밑장 빼나? 배달 사고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살짝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그렇게까지 내치면서 사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니들 그렇게 나가서 무소속 출마하면 안 받아줄 거야? 하고 딱 하루 만에 선거 결과 나오니까 받아주겠다라고 이게 바꾸는 거.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유승민이 그렇게 내쳤으면은 최소한 유승민도 마찬가지야. 당장 그쪽에 들어오라고 해도 자기가 몸값을 튕기면 튕길수록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까지 버팅겨줘야지. 물론 유승민이 지금 복당하겠다고 당장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으니까 당선되면 다 새누리당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뭔가 정치인들이라는 게 최소한 그게 멋진 거 아닌가? 내가 졌어도 최소한 니들이 우리 배신하고 나갔다고 지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못 받아준다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버팅기는 정도의 그런 게 없냐고 어떻게. 지조가 없어.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들어와 받아줄게. 그게 정치야 이게? 근데 정말 그 제1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임위 구성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약간 어디 가서 니들은 배알도 없냐 뭐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만 진짜 자기들끼리는 배알도 없고 뭣도 없는 상태로 지금 굉장히 급해요. 국회의장의 중요성은 우리가 정우화로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전국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서 박근혜 후반기에 원구성을 딱 했는데 국회의장이 서청원이냐 이해찬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어머 다른 세상이네. 그렇지. 완전 다른 나라네. 이렇게 되면은 더민주가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무소속을 끌어들여서 일당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논란거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로만 넣고 봤을 때 일당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원 구성 시점에서 일당계가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그럼 정의당이랑 합당해야지 뭐. 그래서 국회의장이 만약에 야당의 이해찬이 되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은 이제 운영 못하는 정도로 가는 거죠. 이제 함부로 국회에다가 감히 하명 내리시고 이상한 그 시행령 때리고 이런 짓거리는 못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국민의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캐스팅 보트는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요소야대 서로 이렇게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 거죠. 이해찬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분은 입당하실 필요도 없어. 그렇지. 어차피 다시 탈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장 되면은 무소속으로 그냥 가십시오. 물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나가면 일본이 더민주예요? 당연하지. 그렇죠. 다당이 일본을 먹는구나. 그렇죠. 긁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것도 치열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 일본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 때 일본 후보 문재인이나 일본 후보 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수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합정연행을 미리 해버리면은 진짜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는데 왜냐면 그렇지. 친이어 무소속 당선 다 합쳐봐야 129석이에요. 그 상태에서 대선에 나간다고 하면은 걔는 1번 못 받겠는데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거 재밌겠는데 이 선거가 이런 선거였군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천정배한테 또 꼬지 뭐 우리는. 당장 만약에 올해는 선거가 없어요. 보궐선거 같은 게.
큰 선거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 없어요.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일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구도로 보면. 에이씨. 아이고 어쨌든 간에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조마조마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싸움이잖아요, 완전히. 윤종호 압수수색이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일단 벌써 수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국회에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윤종호를 친 게 아니냐. 이제 몇 명 윤종호는 야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 야 쪽의 표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선거에서 증거에 대한 만회를 위해서 이번에 압수수색과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야권을 더 많이 날려버릴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 한두 석이 치명적이거든, 양측이 다. 그냥 이런 분석은 가능해요. 보실래요? 난 국민의당이 당장 원 구성할 때까지 움직일 사람은 없다고 봐요. 나간 면면들이 다 그래. 당장 어느 쪽 편들어줄 상황들은 아니에요. 얘들 38석이야. 계산 한번 해보면은 새누리당하고 친년 무소속 합치면 129석이라 그랬죠. 얘들은 확장성이 이걸로 끝이야. 129석인데 만약에 작심을 하고 정의당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더불어민주당 123, 정의당 6석에다가 친야 무소속이 4석이거든요. 요거 합치면은 국회의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친여 무소속 다 들어와도 129석이에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야권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근데 정의당이 동의하겠느냐는 것도 좀. 그러니까 아까 한 대로 이 선거 끝난 상태에서 국회의장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관례라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쪽 안에서 유승민 같은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뭐 그때는 또 밀어줄 수도 있는 아니, 거지. 근데 그건 다선 원칙이 좀 있어가지고 요 이긴 정당의 최다선이 하는 게 관례예요. 실권은 없는 상태로 계속 뽑아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라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게 서청원과 이해찬인데. 이해찬, 서청원은 정말 딱이네. 야, 요거는 정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가 어떻게 될지가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해찬 국회의장을 응원합니다. 탄핵합시다. 아니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소속인 상태인데 빨리 입당을 하게 되면 제1당의 다선 의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건지 또 거기서 무소속이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쉽지가 않은 것이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 윤상현 같은 애들이야 빨리 들어오고 싶겠지만 팽당한 사람들이 야 그래 돌아갈게 이렇게 쉽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공약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하지는 않았어 하고 튕길 수 있어요. 어차피 지도부 구성할 때 전당대회 할 때쯤 돼가지고 네. 그때 어느 정도 입김 발휘를 하겠죠. 사실 지금 더 민주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새로운 계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김종인계라고 하는 거대 계파가 이제 앞으로 준동을 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더 민주 안에 가장 많은 계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학규계라 그래요. 중도에 가까운 인물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앞으로 당의 어떤 중심축으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번에 이제 2달을 있게 되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있게 되는 그 2달짜리 비대위 의원들도 대부분 이제 충남이나 지방 쪽 그리고 중도 쪽 지지자들을 구성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20대는 투사적인 민주당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중도의 흉내를 내는 민주당을 더민주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중요한 변수라고 봐지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남이 심판을 해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의 선택은 굉장히 절묘한 거라니까요. 함부로 못해요 그렇게. 본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여성세정제의 대명사 세페에 관한 광고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주세요. 여성 세정제라고 보통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생리 전 하기 바로 전에 보통 그 산부인과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가면 어쩌다 산부인과 가면 이렇게 씻어내줄 때 되게 개운하다고. 예. 근데 그거 이제 자기 집에서 꽤 쓸 수 있는 양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일회용이야, 일회용. 다 썼든 안 썼든 그냥 쓰고 버리는 건데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청소를 해내는 그런 기구. 편리하네요. 예. 예.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부이고요. 그게 익숙한 문화 속에서는 엄마가 딸들을 가르쳐주는 세척법. 그렇죠. 디노베타딘이라는 걸 광고를 했어요. 한국에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닦아내는 정도로 특수 부위의 세정제 정도 느낌이었는데 디노베타딘도 사실은 그 느낌은 아니잖아요.
겉만 닦아내는 용도였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질 전용 세정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있다고도 하던데 정확히 몰라요. 보통 약국에 가면은 질세정제는 늘 있었을 거예요. 보편화져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글 있잖아요. 가글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뭐니 하는 생각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 안에 있는 박테리아, 그러니까는 뭐 입 안을 세정하는 것 같이 가글 하듯이 질 안도 그런 그 박테리아가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싹 그 세정을 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타부도 아니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말 자체를 꺼내는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데 웃을 수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거야. 그 양반이 비유를 들어준 게 음식물 먹고 입만 닦는 거 입도 잘 헹구시거나 양치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개념을 좀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4, 5년 전만 해도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면은 국산은 한 종류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미국 건데 한국 패키지로 해가지고 나온 거였고 요새 가면은 거의 한 서너 종류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프랑스 가서 보면은 거의 한 코너가 다 그 제품만 쓸 수 있어서 그런 완전 다른 문화가. 그렇죠. 그냥 파라벤 없는 제품으로 해서 쫙 나와 있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플레이버에 따라서 그렇죠. 다 그 향기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는 향기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과일 향기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꽃 향기로 갈 거냐. 그리고 그게 예민한 사람은 알로에 성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너무 개념 이해가 빨라요 지금. 그렇군요. 예. 근데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글쎄 우리나라 제가 딸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제 키우셔야 되니까 아셔야죠.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도 설명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그러니까 뭐 생리가 끝난 후에 질 내에 부착되어 있는 잔혈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나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질에는 잡균이 침입하기 쉬워서 그러니까 수영하고 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어떤 청결이 꼭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게 되게 당연히 필요한 건데 우리는 제가 딸인 적이 없어서 우리도 제가 모르게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네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민망했다니까요. 그 상상만 해도 좀 민망한데 그냥 그게 어떤 위생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그래가지고 가글을 비유를 한 게 가글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그 어떻게 침투를 하는지는 뭐 진짜 목욕을 해도 물에 있는 박테리아가 침투를 할 수 있으니까는 그것을 한번 세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더 이제 뭐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써보셔야 한다. 네, 푸나님이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아니, 궁금해요. 그러면 써봐야 알아.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오픈마켓들 있죠. G마켓이나 뭐 옥션 같은 데 다 있는데 이 물건이 세페라고 다 있는데 거기 가서 사는 것보다 원래 홈페이지, 그러니까 한국 홈페이지인데 이게 세페, CEPE, 그러니까 www.cp.co가 있어. 나는 이게 메일을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CO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국가명이에요. 국가의 어떤 도메인을 사온 것 같아요. 막 우리나라가 KR 붙이는 것처럼 세페.co, 세페.co는 세페를 살 수 있는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 사면 훨씬 싸답니다. 그 오픈마켓에 가서 사도 어차피 우리가 그쪽으로 납품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새가 나라던 애청자들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세페.co로 오시라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요건 대박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일종의 계몽 같은 거야, 계몽. 터부인 어떤 그런 위치라는 게 있어서 배워온 습관대로만 하고 있는데 서구 선진국, 지금 딱 두 분이 그걸 증언해 주셨잖아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과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 나라에서는 그게 일상적이다. 가글 비유가 더 웃기잖아. 근데 가글은 매일 해도 되지만 얘는 매일 하면 병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서를 꼭 그 읽으셔야 되고요. 그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페.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있을 때 윤상현만 안 달고 나왔던 기억도 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포기 안 했네? 이렇게 말했던 놈이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인터넷상에 짤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윤동주 의문의 일패. 아무튼
당 나와서 다시 돌아갈 때 생각할 때 이렇게 돌아갈 친정이 아주 개박살을 났는지는 또 생각을 못하고 갈까 말까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 놈들도 그래요. 공천 안 해주면서 탈당한 사람들 돌아오는 복당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 전이야.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받아들일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윤상현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윤상현을 복당을 받기 위해서 유승민까지 열어놨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수가 포문을 열었어요. 바로 선거 다음 날 복당 신청을 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중요한 문제까지 걸려 있냐면은 국회의장을 선거 결과로 일당이 가져갈 것이냐, 원을 구성할 때 그 당 숫자가 많은 갈 것이냐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장 야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해찬 후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서청원을 밀고 있다는 말이 있대요, 벌써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여서 당을 지금 추스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지명기 최고위원이 안대희도 떨어졌죠. 그리고 이인재 떨어졌고요. 김울동 떨어졌고, 김태우는 이제 대선 바라보면서 불출마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는 김무성과 서청원만 당선이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후보 하나 더, 김진태. 정말 어떻게 김진태 같은 정말 아깝더라고요. 얘만 떨어뜨렸으면 정말 완전히 올킬인데. 이씨. 김진태는 이길 수도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만 갖고 야 저건 꼭 떨어뜨려야 돼 했는데 결국에는 김진태는 50.5 그리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9 이렇게 해서 결국은 떨어지더라고요. 그 출구조사에서는 아마 떨어지는 걸로 나왔을걸요? 하여튼 뭐 강원 민심이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보수화된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못 건너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선거 어떤 혁명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지역이 강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수도권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새누리당을 찍는 일종의 부품 같은 게 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 정말 아깝다는 사람들 한 명씩만 꼽아보세요. 떨어진 사람 아깝다는 사람. 제가 먼저 꼽을게요. 원수미. 원수미 아깝죠. 정말 아까워요. 정말 표차도 얼마 안 나요. 만약에 단일화가 됐더라면 압승했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도 참 안타깝습니다. 단일화가 안 돼서 실패한 지역.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신상진은 43.4 새누리당, 은수미 38.9고요. 국민의당 17.7.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있음으로써 떨어진 지역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은수미. 네, 은수미 지역이죠. 저는 이제 직접적인 후보가 못 돼서 안타까웠지만 이정현하고 김광진이 한번 붙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요. 사실상 그 당시 여론조사 할 때는 이정현이를 노관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게 나와서 일종의 마음의 위안을 받았었는데 막상 져버리고 나니까 에이 그러면 똘똘이 광진이 한번 거기서 개운하게 붙어보게끔 근사한 싸움판 한번 벌려주지 그거 못 벌려줬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저는 강동원 의원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순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11.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9.1이니까 둘이 합쳤으면은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그 방심하다가 내준 곳이 두 곳이 그것이에요. 전북이 하나, 전남이 하나. 새누리당 절대 안 돼. 여론조사도 계속 앞서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야권 내에서 정비할 새도 없이 뭐 나름 이정현은 그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다가 예산 폭탄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고정표도 있는 것이고요. 야권의 분열이 표를 준 것인데 송 작가님 말씀처럼 김광진 의원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특별히 야권 분열돼 있다 그러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죠. 그 젊은 친구가 거기서 휘젓고 다니면서 어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의회 그 대승을 한번 거뒀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대첩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아까운 고기를 살려보냈습니다 지금. 전북 순창으로 갑시다. 강동원 의원은 지금 참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최종 개표를 했더니 강동원 의원은 2위예요. 표차가 11,000표 차이밖에 안 나요. 국민의당이 1위로 당선이 됐는데 39.1, 강동원 24.9. 이 인물 자체가 주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되게 지금 오소독스한 뭐 이런 지역구였던 생각이 좀 나고. 다음에 광주 서울에 양양자가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 심판에 밀리면서 인물은 아깝게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2주가 아니라 4주, 한 달만 거기서 본격적으로 유세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 전체적인 흐름이 더민주에 대한 심판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그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죠. 근데
수십 년을 거기에서 맹주로 있던 사람들을 이제 신인이 2주 만에 가서 이긴다는 건 이 정도면 대승한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새로 영입된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다음에 당선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뀌고 예,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상 최고의 선거 사범이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곁들여가지고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사무소 압수수색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울산 북구의 윤종호 무소속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종호 당선자하고 울산에서 두 군데에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중연합당은 당선자를 못 냈지만 통합진보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2명이 당선된 거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를 압수수색을 해버리더라고요. 뭐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정확히 어떤 혐의가 있다는 그냥 거예요? 단순히 선거법 위반 그렇죠. 혐의가 있다고 갔는데 선거 피켓 3개 들고 갔답니다. 압수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간 거지. 가서 뒤져봐서 있으면 뭐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커피 믹스도 없었나 봐. 선거용 피켓 3개 들고 갔대요. 새누리당 후보를요. 무소속 후보가 당선 61.5% 득표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전국 1, 2위권이에요. 새누리당 후보를 23%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어요. 울산에서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가 그렇게까지 공격을 해댔거든. 김무성이도 가가지고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지금 다시 국회의원 나오려고 한다고 색깔론을 엄청 핀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당선을 될 정도면은 새누리당이 완전히 민심을 잃은 거죠. 울산에서 나왔던 아까 말한 압수수색 당한 윤종호 후보하고 동구의 김종우 후보가 다 통합진보당 계열입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의 패배를 그렇죠. 분풀이하는 정도.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복정치 중단하라. 아무튼 이번에 14일 날 대검찰청 발표로는 당선자 253명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에 104명이 입건됐대요. 역대 최고 숫자고 그중에 98명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배지 도로 달아보지도 못하고 뜯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선거 끝나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는데요. 한 10명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요. 문제는 새누리가 1명 떨어져 나가고 더민주가 9명 떨어져 나가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98명 중에 90%가 새누리당 후보예요. 네, 야권 후보가 7명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야, 더 좋은데? 그거는 여기다가 붙여야지.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제가 시민의 눈에서 제보받은 경우가 사실상 영남이 있잖아요. 영남이 거의 돈 선거했었어요. 지금 경남이. 아하. 계속 제보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저한테 전화로 계속 제보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2만 원씩 돌리고 밥 사주고 또 후보가 오고. 근데 그거를 신고하는 사람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자기도 걸리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신비님. 이렇게 전화가 엄청 많았어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임으로 해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먹이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후보자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밥값이 계산이 돼 있는 거야, 갑자기. 누가 계산했는지 몰라.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 우리 아버지도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선거 운동까지는 아니고 그런 식의 것을 좀 하셨어요. 동네에서 아버지가 뭔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향응을 하는 걸로 어떤 건수를 만들어 우리 딸 뭐를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건수를 만들어서 사람들 한 20명 정도 모으는 거죠. 경북 친목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밥을 먹이고 있을 때 어느 이제 후보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은 되게 많아요. 옛날부터. 그치, 그거 아직도 구태인데. 그러니까 걸리면 뒤지는 건데. 거지. 아직도 지방 같은 데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몇 주 전에 그 얘기 했죠. 니는 왜 돈 안 주노?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우리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은 돈을 안 주니까 다 준지 알고 할머니가 왜 니는 2만 원 안 주노? 이렇게 된 거지. 우리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셀프 그냥 나온 거야. 네 밑장 빼나? 배달 사고인가? 이런 식의. 이제 살짝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그렇게까지 내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갖는다면 그거는 아주 나쁜 경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한 권을 딱 읽고 나니까 불끈 용기가 솟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책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제가 좀 행복해지네요. 그 말 들으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가급입니다. 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 행동하는 사람들의 책.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안 볼 인간들이 정말 많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다시 안 보는 거 맞아요? 이것도 재처리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쨌든 간에 트위터 같은 데서 짤로 돌고 있는 다시는 안 봐도 되는 사람들, 사실상 제기 불가능한 사람들 꽤 많아요. 무명일수록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유명인일수록 제기하기 힘든 사람들도 많고 16명을 꼽아봤는데 자 주옥 같다 정말. 자, 첫 번째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은 서울 시내 종로에 있는 엄마들이 심판해 준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맞습니다. 네.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개구라를 고집스럽게 피웠다죠. 홍준표가요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은 이번 선거의 참패는 그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래. 사실은 경남에서는 홍준표가 표 반 맞고 날아간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 정말 정신없는 새끼야 그 새끼는. 아니 오세훈이 어떻게 해서 진짜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띡하니 종로에 나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달러? 무슨 새누리당에서는 막 이 사람을 띄워 제끼면서 뭐 이게 보수의 꽃갈콘 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대선 차기 대선 주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잖아요. 심지어는 오세훈이가 돌아와서 서울시장 때 못다한 일들을 서울시에 이뤄야 된다는 거야. 씨발 사회 얼마나 살벌하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못 이뤘다는 거야. 그때 빚을 그만큼 지고 쓰레기 같은 건축물을 그만큼 남겼으면 되는 거지. 뭘 더 하겠다고 돌아오겠다는 거야. 야, 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뭐 다른 에피소드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박 박근혜 쪽에서 대선 주자로 밀어보려고 그냥 급히 꼬은 인물인데 여지없이 심판을 당한 거고요. 정말 저는 오세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는 처음에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때 종로 분들은 생각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마 뭐 이런 느낌. 실제로 종로는 구조상 그렇다라고 그래요. 청와대 쪽은 조금 부촌이고 그 반대 쪽은 살짝 좀 약간 좀 더 못 사시는 분들인데 그쪽에서마저도 오세훈 표가 굉장히 많이 안 나옴으로써 오세훈은 40%도 못 채우고는 새누리당 자체가 갖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에 표본처럼 딱 당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역시 종로는 정치 1번지가 맞는 게 묘. 종로 정치 1번지를 감안해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얼마만큼 또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배척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예, 최소한 아까 말한 대로 되게 여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52.6하고 39.7이면요. 거의 완패입니다. 51, 49 정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완전히 완패였어요. 지금 완패인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여러 당들이 나온 곳이거든요. 10번. 예, 10번까지 있는 당이었는데 국민의당까지 합치면요. 거의 정말 오세훈이 이제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 서울 시민들 맞아요. 정말 대단하고요. 종로 시민들 대단합니다. 제기 불가능. 자근자근 밟았지. 지금 등다리를 밟았어. 거기다가 박근혜가 또 총회했던 후보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또 청와대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본다면 완벽하게 박근혜와 오세훈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오세훈만 갖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두 번째 인물입니다. 피닉제. 불사조도 죽는구나. 불사조도 늙으면 죽어. 이 사람 나름 또 아깝게 좀 떨어졌더라고. 나름 그 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그분 이인재랑 붙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고요. 노무현에 살아있는 분이 이인재를 정치 생명을 이제 끝내버린. 이분도 이제 나이가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다음 선거에 나오겠습니까? 뭐 나올 수도 있지. 아무튼 이분은 저류학계에 큰 적적을 남기셨어요. 저류학계. 불사조가 철새라는 거를 최초로 증명해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제 갓 51살짜리한테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자가 졌어요. 그것도 무려 한 6, 7% 정도 차이를 냈거든요. 야당 합치면. 네, 그 정도 차이니까 이인재도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근데 국민들이 무서운 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인재가 이번 새누리당 정부에서 했던 짓이 기억나시죠?
완전 쓰레기 짓을 했잖아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말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국민 수진들이. 이인재 뭐 사실상 정치적 비중이 사실 없었고요. 노역이 있죠. 최고위원회에 앉아가지고 박근혜 빨기 바빴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언론에 막말을 해도 크게 보도되지는 않고 우리만 알고 있는 정도로 별 막말들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오래 헤쳐먹을 수가 있는지. 솔직히 이 사람이 공적이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니까 지역의 맹주로서 나는 대선 주자급이야 이런 식의 어떤 이름값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인물 같은데 이제 이인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화려한 변신의 시대는 끝났고요. 다음 선거까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사실상 이제 이인재도 정계 은퇴가 맞다고 보고. 친환경 축산물의 분뇨로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를 가지고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작물을 다시 돼지 소들이 먹고 자라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 이것이 바로 경축 순환농법입니다. 이 중 한 기업이 산청자연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한우곰탕부터 지리산 흑돼지 생햄도 팥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해당 업체에 방문해보니 현재 쌀이 판매가 너무 저조해서 몇백 킬로의 양이 쌓여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유기농 무항생제 곰탕을 주문하시면 유기농 소포장 쌀 1kg을 덤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농가도 돕고 품질 좋은 제품도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팥가게.com podgag.com 알파고 나와라. 네, 알파고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ETF에 투자하는 메이크머니를 알아보세요. ETF가 뭐고 메이크머니가 뭔데? 그것도 모르세요?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해요. 메이크머니는 ETF 자동 거래 시스템이고요. 그렇다면 메이크머니에서 운영하는 ETF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추세가 하락일 때는 매수하지 않고 상승일 때만 분할 매수를 하여 안정적으로 분할 투자를 해주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나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고액 자산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창조경제타운 소프트웨어 R&D 부문에 선정되어 개발된 ETF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는 easyetf.co.kr, 전화번호는 070-8882-1110, 네이버에서 메이크머니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작업하다 파일을 날려먹었네.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무슨 걱정이에요. 원스톱컴 119가 있잖아요. 컴퓨터 싸게 살 수 있는 곳 혹시 아나? 무슨 걱정이에요. 원스톱컴 119가 있잖아요. 오, 그런 것이 있어? 전화번호 좀 알려줘. 1600-7887. 홈페이지는 www.onestop119.com. 신비형 연기 잘하는데 발연기를 벗어났는데 취업하시구나. 아, 칭찬 받으니까 좋네. 컴퓨터의 모든 것 원스톱컴 119.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술안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순고빈을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김문수. 나 김문수인데. 나 도지사인데. 아, 이 사람은 자기 당의 최고의 지역구인 곳에 가서 이현구의 대타로 이현구가 정계 은퇴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지역에 가서 무려 민주당 후보에게 30여 년 만에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구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민주화가 되면서 바뀌었잖아요. 처음으로 대구의 자리를 내준 그 장본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김문수도 정계 은퇴를 사실상 해야 된다고 보죠. 더 이상 직이 불가능하죠. 무려 지지율이 2배였어요. 2배. 네, 더블 스코어. 이거 뭐 싸움도 안 됐어. 애초에.
뭐 이렇게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이건 뭐 감사해야지 김문수한테. 김문수는 정말 여성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춘향이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춘향이가 분노하면 춘향이 한 괜찮은 인물이라고 봤을 정도의 인물인데 여기서 33%밖에 3분의 1 정도밖에 지지하지 않은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황우여입니다. 인천 서구 을. 황우여의 낙선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이유를 굳이 찾자면 국정교과서 관련한 역풍이 아닌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여기가 황우여가 원래 이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황우여가 살짝 배신을 때려요. 내 책임이 아니고 청와대 쪽이라는 거를 언론에 흘리면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황우여를 공천을 배제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네가 꼭 나가고 싶으면 지금 임자가 없는 지역으로 가. 이렇게 내리꽂은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황우여의 입김도 남의 동네 가서는 안 먹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쓰레기야? 그렇지, 뭐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국정교과서랑 이게 맞물리면서 표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는데 국민의당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황우여는 37.9% 그리고 신동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8%. 저 많이 났습니다. 예,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반반 정도도는 여당세가 좀 높을 수 있는 지역에서 7대3 아마 그렇게 당선됐을 거예요. 7대3이죠. 황우여, 통쾌하다.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황우여. 자, 다음에 황진아. 경기 파주 을인데요. 황진아는 현 사무총장이거든요. 사무총장들의 순환사 이렇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방호 사무총장 18대 때, 19대 때 사무총장은 권영세였고요. 그때 떨어졌죠. 그리고 황진아는 이번 20대 때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무총장들의 저주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황진아 이 사람도 보면은 이 사람이 김무성계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황진아 사무총장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파주 같은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잖아요. 파주 같은 데서도 낙선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설마 내가 떨어지리?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물론이네 뭐네 해갖고 어떤 대단한 요직을 맡고 있으면 인물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주에서도 낙선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보수 지역이었었거든요. 네, 파주는 워낙에 그렇죠. 보수적이고 뭔가 북한 관련된 안보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황진아 이 사람이 어쨌든 군 출신이고 좀 극우 성향의 이런 후보인데 이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이 이렇게 안 먹힌다는 거잖아 이제. 네. 거대 여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람도 떨어지는. 자, 다음 인물 권영세입니다. 이 사람도 재기 불가하겠네요. 저번에 떨어져 이번에 떨어지면은 연거푸 이렇게 떨어지면은 민심을 이 사람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 인물을 갈 수밖에 없죠. 인물을 갈아치울 수밖에 없는 인물. 그래서 영등포에서 신경민 후보에게 낙선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투표 관련한 어떤 핵심 코어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좀 복잡하겠지만 이번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 사람이 청문회에 한번 끌려 나오는 꼴을 봤으면 좋겠네요. 예.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18.7% 가져갔고요. 신경민 후보 41.1%. 권영세 37.7에서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되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 개표 초반에 신경민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결국엔 당선이 되더라고요. 권영세 아웃 굿바이. 자, 마지막 정말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선거 당일날 우리가 이 에피소드 녹음하다 보니까 이만기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갔어요. 근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처음에 올렸다가 5분 만에 내렸어요,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면 맞아요. 선거 당일날은 어떤 선거에 출마한 어떤 인물에 대한 비판, 비방을 좀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내리고 편집을 다시 했어요. 이만기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그 이름을 다 삐처리한 거야. 사람들이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삐삐삐삐가 국민의 여망을 짓밟고 뭐 저 삐삐삐삐삐 뭐뭐뭐뭐 삐삐삐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인물이 이만기입니다. 김의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만기가 그 색깔론을 제기했다는 부분도 우리들 이야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분노했지만 김해 전체에서 국회의원 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김해 시장 선거도 있었고 지방 선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친노 후보들이 다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이번 선거에. 사실 이만기를 상대 후보로 세워준 새누리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런 컨텐츠 없고 얘도 말하자면 열린우리당으로 지난번에 총선에 나갔던 철새 아니겠습니까? 이 철새를 상대로 해서 김경수 후보는 전국 최다 득표. 그랬어요? 예, 1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삼았죠. 지근지근 밟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김해 갑과 을을 모두 더민주가 가져갔고요. 김해 시장 재선거, 기초의원 재선거,
비례대표 등 해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만기 효과도 있다고 봐요. 이 새끼들이 우리를 무시해? 감히 이만기 같은 놈을 꽂아? 했던 어떤 지역 민심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페루에 나오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슈퍼푸드 예. 뿌리 식물인데 마카라는 식물이 있는데 해발 4,000m 넘는 고산 지대에서만 자란다. 고대 잉카 문명에서는 금보다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할 정도. 그 마카 플러스 산삼, 우리나라의 산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에다가 삼삼을 합쳤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남미에서는 인정받은 마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인 산삼이 만났다고 하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완성식품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마카 산삼,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YHNATURE, 영한네이처.com 또는 co.kr. 여기가 오리지널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카 녹용과 청소년용 마카, 어린이용 마카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몽골에서 들어온 말뼈를 그거를 아주 미세 변말가루로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들면 칼슘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네요. 특히 몽골 말은 뛰어납니다. 식약청에서 이미 정밀검사 해가지고 합격한 식품이에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3를 첨가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나 폐경 전후의 여성들한테 다육기에 있는 청소년한테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말이 지금 칼슘의 대명사 같은 거구나. 대명사죠 원래는. 근데 그게 비싸고 못 먹으니까. 말뼈로 만든 칼슘 보충제 마슘한. www.한글로 칼슘명가.com 070-4241-4545 말로 만든 칼슘 환이란 뜻이에요. 마슘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경남 김해시을은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뭐 이만기 34.4, 김경수 62.4. 62%가 지금 최다 득표입니다. 네, 표차이만 무려 3만 1,000표가 났습니다. 김부겸과 함께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이 경상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대단한 거야. 달리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표차이가 나서 마치 호남에서 표를 한 것 같은 딱 그 느낌이에요. 네. 진짜로 지역의 벽이 허물어졌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뛰고 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있을 때만 아니에요. 앞으로 봐야 되는 인물도 좀 몇 명 거론을 해줘야지. 꼭 떨어졌으면 했는데 붙은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나경원. 아 진짜 신물난다. 아 진짜 이씨. 나경원은 국민의당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여론조사와 제가 방송에서도 허동준 후보 나왔을 때 이런 주옥 같은 후보가 젖 같은 지명도에 밀려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지명도가 실제적인 지역 정치의 어떤 일꾼을 떨어뜨리고 마는 결과를 냈네요. 여론조사 결과도 왜곡됐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딸 부정입학 그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나경원을 살렸다라고 보시는데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떨어진 두 번째 인물은 김석기입니다. 이건 범죄자 살인범이 정말 너무하네요. 뽑히고 말다니. 그래도 이제 그 권영국 후보에서 한 15% 정도는 그 표를 얻으셨다고 해요. 이게 저는 그게 눈물 나더라고. 지금 김석기가 45% 얻었거든요. 2위 더불어민주당이 8.5%예요. 그리고 친여 무소속인 정종복 씨가 30.7%예요. 근데 권영국 변호사가 무려 이 지역에서 15.9%를 득표를 했어요. 완전 무소속으로서. 더군다나 완전 진보 쪽 무소속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혁명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득표를 올린 바로 그 지역이다라고 보고 어쨌든 김석기가 이번 선거 때 용산 참사의 살인마
그 사람이 국회로 살아 돌아오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저는 김석기를 보고요. 세 번째 인물이죠. 윤상현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 얘를 복당을 시켜서 당대표 내진 최고위원 같은 걸 또 시킬 만큼 새누리가 뻔뻔할지 기대가 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안상수하고 윤상현이는 돌아가고 싶어서 벌써부터 난리던데. 이 사람 예전에 기억나세요? 세월호 사건 때 유일하게 머런 리본 안 달던 윤상현. 사진으로도 유명했었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사건 직후에 다 노란 리본 달고 춘향이 왜 자꾸 춘향이를 건드려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그러니까 대구 민심도 이랬던 것 같아요. 김부겸에 대한 동정론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저 인물이 당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애초에 대구로 내려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죠. 홈지로 안 가고 왜 그 완전히 홈그라운드로 가느냐. 그러니까 거저먹으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표로 심판된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어쨌든 이정현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봐요. 이 지역들이 서로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쨌든 소통이 돼 있지 않겠느냐 보이지 않는 우리도 좀 반 새누리당은 한두 석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정서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동안 새누리당에 대한 너무나 뭐라 그럴까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오히려 대구가 사실은 새누리당을 계속 밀어줌으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소속과 야권도 이제 당선되는 지역이 됐다. 네. 이 김문수는 막판까지 추잡한 짓을 다 했어요. 김부겸 그 상대 후보한테 본인 명의 재산을 누락시켰다 그래갖고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산소. 공시지가 20한 5만 원, 6만 원 되는 산소를 재산에서 누락시켰다 해갖고 그 내용은 안 밝히고 재산을 누락시켰다. 김부겸이 이러고 그 비방 언론을 펼쳤고 선거 당일날도 유세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실어서 옮겨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실제로 한 예가 있어서 마지막 지는 순간까지 온갖 추잡을 다 떨다가 결국은 팽당하는. 덧자리 깔아놓고 절도 하고 그리고 뭐 몇 배 그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일날 본고차로 옮겨서 또 고발도 되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 대구 수성구라는 곳이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나름 대구에서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대구가 전통적으로 뭐 어쨌든 계속 여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박 이번에는 뭐 진박 경쟁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신도시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대구가 이제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 화이팅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자, 다음 네 번째 인물입니다. 김을동. 야, 3등의 할머니. 이 진짜 자기 컨텐츠 없이 친일파에 부역하면서 자기 조상을 팔아댔던 도저히 그 어떤 컨텐츠나 정체성을 알 수 없었던 인물. 네, 아들 사진을 걸어놓고 선거운동을 했고 탤런트임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은 못 나가는. 송일국 씨가 선거에서 엄청나게 도왔더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려 송파. 물론 이제 송파 쪽은 예전에 그 김성순 구청장에서 야상세가 꽤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인식이 되던 곳에서 남인순 후보한테 떨어졌습니다. 남인순 후보 쪽에서 제가 감사함을 표시했던 게 경선할 때 새가 날아든다의 방송의 덕을 엄청나게 봤다고. 그러니까 방송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인 연결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조만간 한번 당선자 인사를 인터뷰를 하러 오신다라고 그래요. 저희가 또 집중감시 지역이죠, 이곳이. 그렇죠. 예. 김을동 씨가 그래서 다시는 이제 거수경례를 하는 꼴을 보지 않게 돼도 되는.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거수경례보다 이렇게 접어갖고 자고 있는 거. 저도 자고 있는 것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 표 분석을 해보면요, 김을동은 어쨌든 선친을 계속 팔고 연예인 아들을 팔았지만 야권의 표가요 60.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송파. 저는 이게 남인순 대 김을동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어떤 여성주의의 어떤 승리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우리 들어요. 인터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접점이 있더라고. 아니 이 김을동 씨가 한다는 소리가 뭐 여자가 뭐 똑똑하면은 뭐
뭐 사랑을 못 받내는 둥 뭐 대도 안 난 소리를 했잖아요. 아주 끔찍해 죽겠어. 이거를 어떤 고루한 시어머니한테 들어도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판국에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것도 자기 조상 팔아가지고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헤쳐먹으신 분이 그따위 소리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막 환멸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남인순 그 후보 이제 의원입니다만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는 거의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국내의 여성주의자로서 굉장히 또 입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페미니스트 그 의원을 우리가 또 한 그렇죠. 명을 또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여성계 입장에서 정말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예. 그 다음 5번째 인물입니다. 이재호. 정말 상징적이다. 이 사람은 새누리당 공천 받지 않아도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여론조사기관이 엄청 띄웠던 것인데요. 된다고 봤어, 저도. 될 줄 알았어. 거기다가 새누리당 후보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득표율을 보니까 비참하게 상황인 거예요. 30%도 안 돼.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도 안 나와서 이재호가 새누리당인지 누구나 뻔히 다 아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질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오세훈, 김문수, 이재호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의 친이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친박이 뭐 오세훈을 밀려고 했다 그러지만 친이계는 완벽하게 이번 선거에 사라진 거죠. 이재호까지 사라지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진박이 국회에 한 50석 들어간 그런 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호는 김을등보다 투표율이 낮아요. 어떻게 이렇게 캐망하게 된 거예요, 진짜?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지호 자체가 지역구 관리 잘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거만해진 거지. 이재호 하면은 트레이드 마크가 그 90도 인사 이런 게 있는데 하고 자전거로 막 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골목에 어떤 사람들 손을 잡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호를 지지했던 새누리당의 그 지지자들만의 잔치였던 거죠. 다수 사람들은 이재호든 박근혜든 똑같은 한 몸체로 보고 그냥 심판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반대로 지금 이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좀 조작이 있었던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표가 이재호가 안 나왔나 싶으면 저는 정말 참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박근혜 심판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MB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표가 제 머리로는 분석이 안 돼요. 지금 보면 29.5%를 얻었거든요. 김울동에 10% 정도 뒤져요. 더군다나 단일화돼 있는데 네. 여권 단일화돼 있는 완벽하게 혼자 나갔거든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야권은 완전히 다당으로 나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사실 여기 강병원 이번 당선자가 사실 정치 신인이나 완전 다름없고 신인이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수행비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거기 임종석이라고 그 서울시 부시장 하던 임종석이 될 줄 알았는데 임종석이 안 되고 강병원이 될 때까지만 해도 이재호하고 붙어서 이게 될 수 있는 싸움인가라고 사실상 관심을 크게 안 가졌었는데 이 승리의 원동력이 뭐가 있었는지 나중에라도 한번 살며시 물어보고 싶네. 어찌 됐거나 이재호란 이름은 지난 그 박근혜 정권 하에서 너무 언론을 못 타가지고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 이재호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이런 득표율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김문수 떨어지고 이재호 떨어진 거 보면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과거 운동권이었으나 변절을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매섭게 그걸 20년 지나서 처벌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바뀐 거지. 이런 식의 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 배신의 정치는 안 된다고. 그 말을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유권자들이 들어서 새긴 게 아닐까. 정말 배신의 정치는 안 된다. 우리는 배신을 심판해야 한다. 한켠에서는 여전히 운동권 정당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 맞아, 운동권.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것은 배신한 운동권이 제일 나빠. 라고 해서 김문수도 떨어뜨리고 이재호도 떨어뜨리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 인물 저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선수조. 선수조는 사실 정치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뭐랄까 그 어떤 그 밉상? 박근혜가 꽂아놓은 것 같은 그냥 허수아비 이런 느낌 속에 사실은 진짜 아까운 사람은 선수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배재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장제원이라고 하는 무소속이 그쪽 지역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할 만한 사람이 오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문재인 뽑아주지만 선수들은 죽어도 못 걷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뜻에는 엄청 반하고 공천을 받지 못했던 자기들 나름대로 선수조에는 그냥 지난 총선 때 어떤 일회용 후보라고 느꼈었는데 또 그 사람을 내리 꽂으니까 지역 민심들이 승질이 난 거야. 승질이 났지. 장제원 찍어주자 해서 지금 공천받지 못했던 장제원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37.5인데 여기도 여론조사의 어떤 폐해 같은 거거든요. 배재정 같은 경우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훨씬 더 떨어지는 득표율이 나오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상 35.9%로 굉장히 아깝게 지금 1몇 % 차이로 떨어진 거거든요. 정말 안타깝겠지만 이건 선수적어한테 하는 얘기예요. 퇴임하는 퇴역 정치인 둘 무등 타본 걸로 그냥 인생의 마지막 추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가세요. 네. 최경환하고 김무성이 무려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렸어. 어디도 만졌죠. 그러니까 그 진짜 애매한 곳을 또 만지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들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선수조와 이준석이가 박근혜 퀴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저는 이거 자체도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었다. 만약에 박근혜가 정치를 잘했다라면 저는 이들을 당선시켰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원을 끊었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고 이준석 끊기만 했어요. 딴 후보 당선시켜달라고까지 했는데. 선수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돼요. 이제는 새누리당의 폐해에 대해서 내 인생 지금 5년째 바쳤는데 이 모양 됐다. 망가졌다. 니들이 날 도와준 게 뭐냐. 도대체 날 어떻게 써먹은 거냐. 저는 충분하게 양심선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이용당하고 버릴 겁니다. 이 사람 이제 정편 곧 출연하기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을 데려간 것은 젊은 층 표심을 얻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박근혜가 젊은 층의 공약을 이행하거나 거기에 따른 젊은 층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무슨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젊은 층을 계속 고통 속에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당선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박근혜의 개사기에 얼굴 마담 쓴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손수조나 이준석은 박근혜에 대해 정말 따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쓰고 버렸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후보입니다. 참 주옥 같다 진짜. 문대성이에요. 문대성. 문대성? 이거? 문대성은 지금 부산에서 정치 은퇴 선언을 했다가 그 김무성의 꺼득임에 그러면 내가 인천으로 지역구를 옮겨줄게 네 고향으로. 그래서 인천 남동 갑에 꽂혔는데 여기서 국민의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33.2%. 인천은 선거의 지표로 삼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반반 나눠 먹는 여야가. 그런데 보수의 열풍이 불면은 보수가 다 먹기도 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지역민들은 문대성을 자질이 없는 후보로 봤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김무성의 어떤 셀프 디스가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봅니다. 네. 운동권은 색출해서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운동권이 그 운동권이야? 대표적인 운동권이잖아. 스포츠 무브먼트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받은 득표율을 보면 33.2인데요. 박근혜 지지율보다 낮거든요. 32점이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박근혜에 지지하는 사람도 이 문대성을 한 2, 3% 지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표는 단 한 표도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사실 이게 국회 선진화법 무산되면 이 친구가 앞에서 몸빵 뛸 가장 대표적인 후보였는데 지금 운동권이 사라졌으니까 새누리도 참 운동하기 힘들겠네 앞으로.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그 비슷한 역할로 이만기 씨도 계셨고요. 아하. 근데 아무리 여당세가 강한 지역도요. 문대성처럼 표절 시비가 마무리도 안 된 상태의 부도덕한 사람을 자기 고향이란 이유만으로 부산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갖고 인천에 내리꽂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저기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고 일단 자질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오죽하면 문더리코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논문을 쓰는데 어떤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대로 오타까지 갖다 쓰는 사람이 국회의원 다시 한번 해먹겠다고 나오면 이거 심판해 주는 것은 진짜 민심의 승리 맞습니다. 당선됐다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언급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해요. 서대문 의뢰 정두환.
거물인데 나름. 정도는 이제 친이의 인사로서 물론 뭐 이명박 정권 초기에 떨고져 나갔다라고 그러는데 이재호와 함께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친이 인사들이 다 떨고져 나가는 분위기거든요. 정도는 국민의당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는 39.9%, 그리고 당선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우 후보고요. 48.9, 국민의당이 11.2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자기들 이름값만으로 정치를 헤쳐먹는 새누리당 표가 그 국민의당 쪽으로도 일부 이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건 정도는 앞으로 볼 수 없고요. 하여튼 뭐 공천 살생부라고 돌려가지고 사실상 그 어떤 총선 과정 안에서 어떤 경선의 불공정 경선의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인데 지지를 지가 받은 거지. 살생부에 지 이름 몰래 써져 있는지는 몰랐었나 보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러네요. 사실상 정계 은퇴에 가까운 걸 받아야 되겠네요. 조전혁. 전교조 저격수지만 전교조한테 돈 갚느라고 정신없는 개새끼. 개쓰레기입니다, 이 새끼는 아주. 조전혁은 41.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후보는 55.5.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15% 정도의 지지율 차이로 낙선됐습니다. 굿바이, 천혁. 그래도 빚은 꼭 갚아라잉? 그렇게 계속. 초저녁 끝발은 개끝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누라이트계 이제 그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공개적으로 어긴 놈입니다. 그래서 임기 기간 내에 또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되게 보기 드문 캐릭터야, 얘가. 아니, 얘는 사실상 가압류인가 뭐 아무튼 압류 처분 받은 상황에서 뭔 돈으로 지금 공탁금 냈는지 그거부터 조사해 봐야 돼, 사실은. 그것도 안 갚았거든. 아직 다 못 갚은 상태에서 공탁금 낸 거 아니야. 선거 비용은 보전 받았겠네요. 이게 이제 그거를 압류해서 고스란히 전교조에 줘야지. 좀 만감이 교차해요. 노원병인데요. 이준석인데 언론상에서는 뭐 안철수와 이준석이 굉장히 그 박빙이었다가 선거 막판에 오면서는 안철수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약간 좀 내리는 분위기였다고. 실제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준석 31.3 그리고 안철수는 52.3. 다수의 여당표들이 안철수에게 이동했다라고 봐요. 차라리 안철수 당선시켜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4월 5일 날 여론조사에서는 0.2% 정도 박빙이다. 뭐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훅 가나? 어? 이것도 개사기 아니야? 애초부터 가능성 없는 거였는데 그냥 애새끼 하나 띄워놨다가 곧 될 것처럼 다 밀어놓고 난 같은 지역구잖아요. 얘 유세를 하는데 야, 나 세상에 국회의원 후보 아버지 어머니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 게 처음 봤네. 너 너무 어리거든. 그게 너무 어리니까 이게 바뀐 거야. 딴 데는 아들이 아빠 유사를 도와주는데 여긴 부모님이 아들 유세 도와주고 계시더라고. 뭐 그건 뭐 나쁜 거 같지 않은데 이준석은 김무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해야죠. 그렇지. 안철수를 뽑아달라고 했으니 해당 행위를 했잖아. 맞아. 그러면 이준석이가 당에 가가지고 김무성을 출당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징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진짜 실제로 징계 요구해야 돼. 당대표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겨드리려고 그랬대. 웃겨드리려고. 미친 거 아니야? 웃겼잖아. 그래서. 갔잖아. 자, 다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김종훈인데요. 드디어 이 사람 떨어뜨렸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까내는 여기가 완전히 편한 곳 있잖아요. 정말 선거하기 편한 곳. 김종훈 FTA에 이 인간을 전현희 변호사를 인터뷰 직전까지 갔었어요. 선거 전에. 선거 일정 때문에 한번 그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인터뷰를 못하게 됐는데 당시 분위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방송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전현희 변호사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게 강남은 분구가 됐어요. 네. 강남 갑을 병으로 분구가 되면서 병 부촌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서 전현희 변호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여론조사는 한 10% 정도로 계속 김종훈이 앞서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무려 강남 을에서 전현희 변호사가 당선되는 쾌거를 일으키게 되죠. 표차도 엄청납니다. 6,624표 차. 예. 어쨌든 김종훈 씨가 그동안에 FTA 체결을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강남에 나간 거거든요. 예, 보상을 받은 거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은 건데 이번에 제대로 심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도 더더욱이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는 FTA에서 가장 수혜를 받던 그 지역에서 김종훈을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골목마다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잖아요. 거기에 그런 플랜카드를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재산세 이런 걸 낮춰야 된다. 막 이런 정말 치사 빤스 같은 그런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랬대요. 근데 그랬는데도 떨어진 거지. 그런데도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지금 정말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어도 속으로는 세금 더 내야 되는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 더 내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깎아주겠다 그러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자, 다음은 안대희는 뭐 저희 사적 감정은 그렇게 많이 있는 후보는 아닌데 새누리당 내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거물급으로 이렇게 공천이 됐는데요.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노웅래 현 의원에게 표 차이가요. 51.9대 33.2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얼마나 수도권에서 인심을 잃었는지가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9.1%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포 갑이라고 하는 지역구는 여의도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 33%밖에 안 나왔다고 민심을 얼마나 잃었는지. 안대희는 사실 인물론 면에서도 굉장히 그게 있는 후보예요. 나름 그러니까, 스펙이 탄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국무총리 이런 후보들 중에서 정관예우 조금 받은 거 이런 정도는 그냥 무시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상당히 깨끗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가 전에 그 이완구나 황교안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